그냥 손자내냐? 우리 집 피야.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 나 무서워. 5살 민우가 엄마 품에 파고들며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민우를 보러 오지 않았던 사람들. 장례식도 안 온 사람들이 갑자기 손자를 키우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죠. 20번째 전화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윤정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죠. 배달 일을 하는 남편은 늘 이 시간이면 헬멧을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땀 냄새와 겨울찬 공기가 뒤섞인 채로요. 아빠 언제 와? 5살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윤정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분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벽에 기댄 채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그저 바닥을 응시했던 순간을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윤정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귓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고요했죠. 민우가 윤정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이는 윤정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차갑게 느껴졌죠.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팔로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근처 작은 장례식장이었죠.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달 동료 몇 명, 윤정의 고등학교 친구 서연,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전부였습니다. 윤정은 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요. 민우는 윤정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엄마가 우는 것만 보며 함께 울었죠.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결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는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우린 없는 부모라고 생각해. 네 인생이니 알아서 살아라. 남편의 새엄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남편은 그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윤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고독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은 장례식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빈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한 촛불 아래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던 사진이었는지 윤정은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죠. 미안해. 윤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요. 남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고 아이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으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윤정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끝에는 쓴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윤정은 장례식장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어요. 윤정은 수돗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스쳤지만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임대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헬멧이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배달 앱이 켜진 휴대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민우는 아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어요. 손에는 아빠의 낡은 티셔츠가 쥐어져 있었죠. 이거 아빠 냄새 나.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꼭 안았어요. 윤정은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음은 이제 지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채 숨을 막히게 할 뿐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냄새가 났고 누군가의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윤정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혼자야. 그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떠났고 시댁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윤정에게 남은 건 아이와 이임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방에는 아직 자고 있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몇 초 동안은 모든 것을 잊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도요. 하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무겁고 차갑게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는 게 보였죠. 윤정은 그 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정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깨워야 했고 아침을 먹여야 했으며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어요. 살아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반복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죠. 민우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엄마, 아빠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묻는 질문이었어요. 윤정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기억하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떠난다는 게 무엇인지 5살 아이가 온전히 알 수는 없었죠.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윤정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죠. 어린이집 앞에서 민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일찍 와. 응, 그럴게. 윤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뒤돌아보면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윤정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고요함이 윤정을 맞이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윤정은 소파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어?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늘 무리했어요.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윤정이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벌면 우리 아파트 살 수 있어.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정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고맙다는 말도 그만하라는 말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윤정은 빈 거실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만 돌아왔죠. 며칠 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니 더 줄어들어 있었죠. 월세는 다음 달에 내야 했고 관리비도 밀려 있었으며 민우 어린이집비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윤정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보험은? 남편의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생명보험도 상해보험도 없었죠. 그저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산재보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도 산재 적용이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이 걸렸으며 당장 윤정의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죠. 어떻게 살지?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밤에 민우를 재우고 나서 윤정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죠. 윤정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였어요. 윤정은 그 차가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혼자 두고 간 게 미웠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게 미웠죠.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남편의 웃음이 그리웠으며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웠어요.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엄마,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민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왜 안 자? 엄마 없어서. 민우는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 나 무섭지 않아. 우리 둘이잖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윤정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윤정의 품에 안겼죠. 그래. 우리 둘이야. 윤정은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그게 윤정에게 남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버텨야 하는 이유,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였죠. 윤정은 민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민우는 곧 잠들었습니다. 윤정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너는 웃게 해줄게.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요. 그날 밤 윤정은 책상 앞에 앉아 구인 공고를 찾아보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혼자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그 모순된 문장이 윤정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냄비에서 김치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굴리며 부릉부릉 소리를 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윤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국물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았어요.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죠. 나이 든 부부였습니다. 윤정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이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문 열어. 우리 손자 보러 왔어. 그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그 단어가 윤정의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윤정은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요. 시부모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 오셨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 시어머니 박명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왔냐니? 우리 손자 데리러 왔다니까. 문 열어.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자를 데리러 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 열라고? 밖에서 이렇게 서 있기 힘들잖아. 시아버지 오병만이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문 열어. 왜 이래? 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이 막을 틈도 없이요. 박명자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오병만은 그 뒤를 따랐죠. 어디 있어? 우리 손자. 박명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발견했어요. 민우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저기 있네. 애야, 이리 와봐. 할머니야. 박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정의 뒤로 숨으려고 했죠. 윤정은 민우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명자는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긴. 우리 손자 데리러 왔다니까. 손자를 데리러 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를 우리가 키우겠다는 거지. 박명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윤정을 내려다보았어요. 윤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 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우리 핏줄이지. 박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장례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반대하셨고요. 근데 왜 갑자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애가 불쌍하잖아. 너 혼자 키울 수 있겠어? 박명자의 말투는 냉소적이었어요. 마치 윤정을 무시하는 듯 했죠. 윤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 잘 키우고 있어요. 민우는 제가 키웁니다. 잘 키우고 있다고? 이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돈도 없으면서.
박명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었어요. 윤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죠.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키울 수 있어요. 사랑으로 밥 먹여. 사랑으로 학교 보내. 박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오병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해? 애한테도 좋은 일 아냐? 좋은 일이요? 민우는 저랑 살고 싶어 해요. 저한테서 떼어놓으면 안 돼요. 넌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박명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윤정의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손자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지. 그런 권리 없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권리 없다고? 우린 할아버지 할머니야. 당연히 권리 있지. 박명자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윤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데 배달이나 하다 죽은 우리 아들 만나서 인생 망쳤지. 그 말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명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지금 우리 쫓아내는 거야? 네. 나가세요. 민우는 안 줘요. 박명자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오병만을 돌아보았어요. 여보, 법대로 하자. 변호사 찾아서. 오병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박명자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기다려. 곧 다시 올 거야. 그때는 경찰이랑 올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우가 윤정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라는 말,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고 서연이 받았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나 좀 도와줘. 윤정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바로 알아챘어요.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민우를 놓지 않았어요. 절대로 놓을 수 없었죠. 서연이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윤정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윤정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부모가 찾아왔다는 것,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는 것, 법대로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요. 서연은 듣는 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엄마가 훨씬 유리해. 넌 친권자잖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쓴대. 변호사 쓴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야. 너한테 민우가 있잖아. 누가 키워왔는데. 서연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명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민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명자와 오병만이 다시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윤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 씨, 양복 남자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저는 오병만 씨와 박명자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손자 양육권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해. 양육권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네. 오병만 씨 부부께서 손자의 양육권을 요청하십니다. 친권자인 부친이 사망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정적이라고요? 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안정을 말하는 건지요. 윤정 씨,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죠?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남편분의 사망 이후 수입이 없으신 걸로 압니다. 변호사의 말이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는 제가 키워왔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키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도 있고 돈도 있어.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요? 아들 결혼할 때도 반대하시고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안 오신 분들이요? 박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민우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우리가 손자한테 관심 없었던 게 아니야. 내가 우리한테 연락 안 했잖아.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병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손자라도 잘 키워보려는 거야. 반성이요? 지금 와서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내드는 거야? 내가 뭔데? 저는 민우 엄마예요. 그게 제 자격이에요. 엄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집안이랑 결혼해서 인생 망한 거 알아? 박명자의 말은 독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네 집안이 뭐가 있다고?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했지. 그만하세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행복, 배달일 하다가 죽은 게 행복이야? 박명자의 말에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병만이 박명자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박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살아 있었을 거야. 그 말이 윤정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윤정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윤정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법정에서 불리합니다.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민우는 제가 키워요. 절대 안 줘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법대로 하자고. 법정에서 보자.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윤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윤정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곧 법원에서 소환장 받을 거야. 각오해.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윤정은 아파트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두려움이 윤정을 삼켰습니다. 법정 싸움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윤정은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민우의 그림이 보였어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윤정은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꼭 지켜낼 거야. 윤정은 다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날 밤 윤정은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적어 놓았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었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지만 민우는 계속 뒤척였어요.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민우야, 왜 안 자? 윤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죠. 윤정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은 눈이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윤정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긴장한 채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그 할머니 무서웠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서웠어?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나 데려간다고 했잖아. 민우가 이불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우의 작은 몸이 윤정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진짜야. 윤정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우는 윤정의 품에서 천천히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한 것 같지는 않았죠. 엄마,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도 민우랑 떨어지기 싫어. 윤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럼 계속 같이 있을 거지? 그럼 계속 같이 있어. 민우는 윤정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잠이 드는 것 같았죠. 윤정은 아이를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우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민우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윤정이 옷을 입히려 하자 민우는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집에 있을래. 왜? 어린이집 재밌잖아. 그냥 엄마랑 있고 싶어. 민우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안았어요. 알았어.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자. 윤정은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민우가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민우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민우는 자주 윤정을 돌아보았어요. 윤정이 옆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엄마, 어디가? 윤정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민우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금방 올게. 나도 같이 갈래. 민우는 윤정을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민우는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죠. 민우야, 많이 먹어야지. 배 안 고파. 민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없었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윤정이 잠깐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갔을 때였어요.
민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윤정은 빨래를 떨어뜨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온몸을 떨며요. 민우야, 윤정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왔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현관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죠. 윤정은 다시 민우에게 돌아왔습니다. 민우야, 아무도 안 왔어. 엄마가 확인했어. 진짜? 진짜야. 여기 아무도 없어. 윤정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기어 나왔어요. 윤정이 아이를 안았죠. 민우는 윤정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렸어요. 윤정은 아이를 꼭 안고 등을 계속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민우 데려가지 못해. 하지만 민우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우는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윤정은 민우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마셨어요. 여전히 손은 떨리고 있었죠. 민우야, 응. 엄마가 약속할게. 절대로 민우 안 보낼 거야. 민우는 윤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또 오면 엄마가 막을 거야. 엄마 혼자서? 민우의 물음에 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혼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윤정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민우는 윤정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우는 윤정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혼자 자기 싫다고 했어요. 윤정은 민우를 옆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손 놓지 마. 안 놓을게. 윤정은 민우의 손을 잡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가 잠들 때까지요. 민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윤정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잠든 얼굴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겨우 5살이었죠. 미안해.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듣지 못하게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저 흐르는 대로 두었죠. 민우는 모르는 게 좋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하지만 윤정은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윤정은 민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민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윤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어제 메모해둔 전화번호를 꺼냈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윤정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야 해. 윤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네, 법률 상담소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윤정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 시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것,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한 것을요.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일이었죠. 서랍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윤정은 잠시 멈칫했어요. 서랍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달앱이 깔린 낡은 휴대폰 충전기, 헬멧 장갑,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이었죠. 윤정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배달 계약서, 오토바이 할부 계약서,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작성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배달 노조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었죠.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및 유족 보상 안내. 윤정은 그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산재로 인정될 경우 유족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령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였죠. 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윤정은 재빨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산재 유족 보상금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만약 양육권이 조부모에게 넘어가면 유족연금의 일부가 조부모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요. 윤정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박명자와 오병만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민우를 데려가려 하는지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윤정은 남편이 다니던 배달 노조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민우를 봐주기로 했어요. 윤정은 혼자 노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은 작았지만 사람들로 붐볐어요. 윤정은 상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산재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네.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부모님 측에서요. 윤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요? 네. 오병만 씨와 박명자 씨 이름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어요. 손자의 양육권을 근거로요.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육권은 제게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류 중입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이 확정되면 그때 처리될 거예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산재 인정될 경우 일시금으로 약 5천만 원, 그리고 유족연금이 매달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100만 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수령 대상은 누구예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육권자가 대리 수령하게 되죠. 그럼 양육권이 조부모에게 넘어가면 네. 조부모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신청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보류 상태이니 법적으로 양육권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정리될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들이 달렸지만 윤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우가 윤정을 안았어요. 윤정은 아이를 안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우가 윤정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작은 손이 윤정의 뺨을 만졌죠.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왜? 무슨 일 있어? 저 사람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산재 보상금, 유족연금,
양육권이 넘어가면 조부모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미친 것들. 나 어떡해. 저 사람들한테 민우를 빼앗기면 빼앗기지 마. 절대로.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 모아.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민우를 데려가려는 거라는 증거. 그리고 네가 얼마나 민우를 잘 키워왔는지 보여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민우 엄마잖아. 전화를 끊고 윤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길 거야.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우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며칠 뒤 윤정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대기실에는 윤정 말고도 몇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윤정의 차례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 시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것,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한 것, 그리고 산재 보상금 이야기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했죠.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예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제적 상황만으로 친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를 누가 키워왔느냐,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안정적이냐 하는 거죠. 변호사의 말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네. 아이를 키워온 증거들을 모으세요. 어린이집 출석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같은 거요. 그리고 시부모 측이 경제적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윤정은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윤정은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어요. 오늘은 증거를 모으는 날이었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의 이 원장은 민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는 것을요. 이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윤정 씨가 키워왔잖아요. 네. 하지만 저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요. 혹시 제가 민우를 잘 키워왔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증언서 써드릴게요. 정말요? 네. 민우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윤정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저는 다 봤어요. 이 원장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석 기록도 드릴게요. 민우는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어요. 윤정 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갔잖아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원장은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어린이집을 나서며 윤정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였습니다. 경비실에는 김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60대 초반의 김경비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정과 민우를 매일 봐왔죠. 아저씨, 윤정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경비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 씨, 무슨 일이에요? 윤정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비는 듣는 내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우는 윤정 씨가 키운 애잖아요. 네. 하지만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저씨가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매일 받는 거요. 윤정 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민우 키우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저도 민우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김경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경비실을 나서며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움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윤정과 민우가 자주 오는 단골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는 언제나 민우에게 떡볶이를 한 개 더 얹어주곤 했죠. 아주머니, 윤정이. 오늘은 민우 없이 왔네? 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은 또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다 있네. 손자 키우겠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더니? 네. 그래서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증인 서줄게. 정말요? 그럼. 민우가 얼마나 엄마 좋아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엄마 자랑하잖아.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힘내. 꼭 이겨야 해. 네. 꼭 이길게요. 분식집을 나서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모아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어린이집 출석 기록, 원장 선생님의 증언서, 김경비 아저씨의 연락처, 분식집 아주머니의 약속.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들고 찾아왔어요.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류 많이 모았네. 응. 다들 도와준대. 당연하지. 넌 혼자가 아니야. 서연의 말에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친구 좀 도와주는 건데.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서연은 윤정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종류별로 나눠서 파일에 넣었어요. 이제 변호사한테 다시 가봐야겠다. 응. 내일 같이 가자. 괜찮아? 괜찮고 말고. 너 혼자 보내면 내가 불안해. 윤정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윤정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린 이길 거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응. 이길 거야. 윤정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를 재우고 나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원장, 김경비, 분식집 아주머니, 그리고 서연. 모두가 윤정의 편이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꼭 이길 거야. 민우를 지킬 거야. 그 다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어요. 법원 소환장이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윤정은 우편함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을 때 윤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출석 통지서. 박명자와 오병만이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었어요. 첫 재판 날짜는 한 달 뒤였죠. 윤정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실이 되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윤정은 서연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윤정이 모아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출석 기록, 증언서, 병원 진료 기록들이었죠. 잘 준비하셨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고액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요? 네, 그쪽에서는 경제적 안정성을 강조할 겁니다. 윤정 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논리로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를 잘 키워왔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재판 당일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윤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서연이 빌려준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옆에 서서 물었어요. 모르겠어. 떨려. 당연히 떨리지. 하지만 넌 잘할 거야. 서연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박명자와 오병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죠.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모습이 윤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박명자가 윤정을 보고 비웃듯 웃었어요. 왔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윤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있었고 양쪽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윤정은 한쪽 책상 앞에 앉았고 박명자와 오병만은 반대편에 앉았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오병만, 박명자 씨 측에서 손자 민우 군의 양육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상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청인 오병만, 박명자 부부는 손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현재 친권자인 윤정 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남편 사망 이후 수입이 전무합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면 신청인 부부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손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박명자와 오병만의 집 사진이었죠. 넓은 거실, 깔끔한 방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윤정 씨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치한 적 없어요. 윤정이 소리쳤어요. 판사가 윤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 차례가 되면 말씀하세요.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신청인 부부는 손자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키울 의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제 윤정의 차례였어요.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판장님, 윤정 씨는 민우 군을 태어날 때부터 키워온 친권자입니다. 변호사는 윤정이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어린이집 출석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서입니다. 윤정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손자와의 관계가 전무합니다. 결혼 때도 출산 때도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 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변호사는 박명자와 오병만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산재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박명자는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차례가 되었어요. 이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민우 군을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나요? 2~3살 때부터요. 어린이집에 다닌 지 2년이 넘었어요. 민우 군과 윤정 씨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민우는 엄마를 무척 따릅니다. 윤정 씨도 아이를 정성껏 돌봐왔어요. 이 원장의 증언은 차분하고 확실했습니다. 다음은 김경비의 차례였어요. 증인은 윤정 씨를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나요? 5년 넘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부터 봤어요. 윤정 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셨나요? 네. 매일 봤습니다. 윤정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민우를 잘 챙겼어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아이랑 놀아주고요. 김경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증인께서는 윤정 씨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십니까? 어렵다는 건 알죠? 그렇다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없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법정에 불려왔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윤정을 보고 달려오려 했지만 직원이 막았어요. 민우야, 여기 앉아. 민우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무섭지 않아. 몇 가지만 물어볼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누구랑 살고 싶어? 민우는 윤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살기 싫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그 말에 박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서워? 큰 소리로 말해서요. 그리고 나 데려간다고 해서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정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윤정의 팔을 잡았죠. 판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우야. 민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윤정에게 달려왔어요.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안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명자가 윤정을 가로막았어요. 너 절대 못 이겨. 박명자의 목소리는 독했습니다. 윤정은 박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두고 봐요. 윤정은 민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윤정은 비틀거렸어요. 서연이 윤정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야. 민우가 뭐라고 했어? 엄마랑 살고 싶대. 윤정은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윤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윤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상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들, 김경비가 답하지 못하던 순간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죠. 윤정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무료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이고 상대는 고액 변호사의 자가 주택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윤정에게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엄마를 원했어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판결일까지 2주. 윤정은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윤정은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매일 밤 뒤척이며 판결을 기다렸죠. 민우는 윤정의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도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판결일 전날 윤정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 씨, 남편분의 유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유품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걸 몰랐죠. 무슨 유품인가요? 사고 당시 소지하고 계셨던 휴대폰과 개인 소지품입니다. 수사가 종료되어서 이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은 서연에게 민우를 부탁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윤정은 작은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남편의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헬멧이 들어 있었죠.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윤정은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화면에는 민우와 윤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죠.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문자함을 열어보았어요. 배달 관련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 낯선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한 형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형, 나 요즘 부모님한테 연락 와서 돈 빌려달래. 근데 난 안 줄 거야. 윤정이랑 민우 때문에 모은 돈인데 저 사람들한테 줄 수 없어.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읽었어요. 형, 만약 내가 죽으면 윤정이랑 민우 좀 챙겨줘. 부모님은 절대로 우리 가족 건드리지 못하게 해줘.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함을 열었을 때 윤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녹음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이 자꾸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나 안 줄 거야. 우리 가족 지켜야 하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어요. 만약 내가 사고라도 나면 부모님이 윤정이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 절대로 속지 마.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 생각 안 해. 돈만 생각해. 윤정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이는 윤정이랑 민우로 해놨어. 부모님 이름은 절대 안 넣었어. 윤정아, 민우 잘 키워줘.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당신, 윤정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윤정은 재빨리 휴대폰에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보험 가입 증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으로 찍어둔 거였죠. 산재보험 수령인 배우자 윤정, 자녀 민우.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박명자와 오병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윤정은 서둘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왜? 무슨 일이야? 증거 찾았어. 결정적인 증거.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음성 메모, 보험 수령인 증서, 모든 것을요. 서연은 환호했어요. 윤정아, 이거면 이길 수 있어. 정말? 당연하지.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윤정은 전화를 끊고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휴대폰과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정말요? 네. 남편분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도 윤정 씨와 민우 군으로 지정했죠. 변호사는 메모를 했어요. 상대방이 돈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재판을 다시 열어야겠네요. 추가 증거 제출 신청을 할게요. 일주일 뒤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정의 얼굴에 긴장보다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박명자와 오병만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바뀔 거라는 걸 윤정은 알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재판장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폰 파일들을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음성 메모와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 지정 증서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음성 메모를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라도 나면 부모님이 윤정이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 절대로 속지 마.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 생각 안 해. 돈만 생각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병만은 고개를 숙였죠. 보험금 수령인은 윤정이랑 민우로 해놨어. 부모님 이름은 절대 안 넣었어. 음성이 끝났을 때 판사는 박명자와 오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청인 측, 이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명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고인은 생전에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손자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손자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왜 산재 보상금 신청서를 윤정 씨보다 먼저 제출하셨습니까? 박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주일 뒤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법정을 나서며 서연을 보았어요. 서연은 엄지를 치켜 세웠죠. 복도에서 박명자가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어디서 그걸 찾아낸 거야? 윤정은 박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남겨둔 거예요. 당신들로부터 우릴 지키려고요. 박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고 지나쳤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고마워.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어요. 윤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죠. 서연이 함께 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서연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끝나는 거야. 응, 끝낼 거야.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명자와 오병만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졌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부모가 손자의 양육권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먼저 친권자인 윤정 씨는 민우 군을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양육해왔습니다. 어린이집 출석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모두 윤정 씨가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음을 증명합니다.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면 신청인 오병만, 박명자 씨는 손자와의 관계가 전무합니다.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욱이 고인이 남긴 음성 메모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인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보호하려 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박명자와 오병만을 바라보았어요.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손자의 복리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했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자가 입을 열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신청인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이 윤정을 안았습니다. 이겼어. 윤정아, 이겼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병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재판장님, 그게 무슨... 신청인들은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며 재산을 목적으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필요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자는 비틀거렸습니다. 오병만이 박명자를 붙잡았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법정을 나서며 박명자와 마주쳤어요. 박명자는 윤정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박명자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끝이에요. 다시는 민우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죠. 밖으로 나왔을 때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끝났어.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와 오병만이 손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양육권을 주장했다가 재판에서 졌다는 소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손자는 생각도 안 하고 돈만 밝혔대. 경찰 조사까지 받는데. 박명자와 오병만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친한 형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윤정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윤정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산재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족연금 신청도 완료했죠.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윤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의 목숨값이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넓은 곳이었죠. 민우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동네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시간제 근무라 민우를 돌보기에도 적당했죠. 윤정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도서관 일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조용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윤정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민우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잘 놀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민우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우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셋이야, 아빠까지.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셋. 박명자와 오병만에 대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대요. 동네에서는 완전히 외면당했고요. 윤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그날 밤 민우를 재우고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민우도 웃고 있고 당신이 지켜봐줘서 여기까지 왔어. 윤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게. 우리 민우 잘 키울게. 걱정 마. 고마웠어, 여보. 윤정은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 민우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윤정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